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이라 명명되는 지금 대한민국 새 정부는 과연 어떤 미래의 전략을 펼칠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선서 보고 오셨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정훈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어제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취임식이 아니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취임하게 된 이 정치적 환경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취임, 그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실용과 안정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정치적인 그 격변의 시기를 겪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국내 문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내적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출범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대외 환경이라든지 대외 정책이 서포트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안정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국가는 한미동맹, 그러니까 불법 계엄으로 해서 그 한미동맹이 훼손됐다. 그 훼손된 한미동맹을 이제 복원하고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한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네. 말씀 하시잖아요. 예. 그게 안정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실용이라는 것은 그러한 토대 위에서 주변 국가의 외교를 관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력을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글로벌 차원으로 뻗어나가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유연하고 실용적,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국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외교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마 압축적이지만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외교안보 전략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다. 예.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초기에는 대내적 역량을 위한 안정에 방점을 찍힐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용과 안정이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또 짚어주셨고요. 이영종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내용보다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좀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 역대 대통령들이 뭐 취임 첫날 대부분 많은 공약을 하고 국민들과 약속을 하고 비전을 밝히고 인사이트를 밝히지만 그동안에 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야, 이번만큼은 정말 꼭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제발 좀 네. 부디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같지 않았을까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주요 외신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긴급히 또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마무리됐다. 또 국민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반응들을 먼저 보였는데요. 센터장님, 그 후에 또 주요 외신 반응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대한민국의 계엄 사태 또 탄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많이 놀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6개월 만에 이제 정상 궤도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주시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의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이재명 네. 대통령의 당선 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진과 함께 일면 톱으로 실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집중돼 높다는 있는 거라고 거죠. 볼 수 예. 있고요. 뉴욕타임스가 좀 흥미로운데 최근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결이 다르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충돌할지 좀 이게 관심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방송 같은 경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트럼프, 이재명 둘 다 좀 거래 중심적이고 직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한 방에 함께 있게 된다면 의외로 좀 잘 맞을 수도 있다. 뭐 이 브로맨스를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에서 어떤 실용 또 국익 우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교 기조의 변화, 그러니까 한국의 외교 정책의 어떤 변동 가능성에 좀 주시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주요 외신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가 대한민국의 달라질 외교 노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5개국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네, 이재명 정부가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의 상호관세 유예 시간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고, 일본은 미국을 달랬고, 중국은 미국에 지금 맞불을 놓았는데 새 정부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가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발 그 관세 폭탄이죠.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고요. 특히 개방형 통상국가라고 할 수 있는 즉 뭐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수출품의 관세가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는 건 상당히 큰 충격이고 예.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이 다음 달로 종료가 되더라도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미국이 설정한 데드라인에 쫓겨가지고 지금 사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정부가 출범한 예. 지 이틀밖에 되지 않고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동안에 지난 정부에서 해놓은 협의의 틀을 갖다가 검토하고 또 그 협상팀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전략을 짜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건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익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관계를 해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상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국가들이 중국은 강대강 대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중국의 사례를 보면서 좀 신중하게 가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본이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위한 외교적 공간과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용히 그에 묻어서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우리 신뢰를 찾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겠다. 일부러 협상을 지연시킬 필요는 없지만 예. 차분하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미국 정부와 우리 국민을 동시에 이렇게 설득을 또 해야 하는 합리적인 합의 도출을 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차분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고한 한미 동맹이 전제가 돼야 할 텐데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실용 외교를 펼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1953년에 한미 간의 군사방위 조약을 통해 가지고 군사동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0년 동안에 어떤 미국의 도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이 군사동맹이 이제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뀌어오게 된 겁니다. 특히 예. 한국의 국력 신장을 했고 21세기 들어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중국 견제에 이제 그 집중이 되면서 한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반 분야에 거쳐 쓰고 싶은 욕심이 미국도 생기는 거고 그러한 미국의 요구에 우리도 응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사 안보 부분에서의 협력이 이제는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에너지,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다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 그 협력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동맹이다. 예. 즉 동맹의 협력이 부분과 그 분야 수준이 한반도 안보 그리고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반 분야로 확대됐고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글로벌 차원에서 모범 동맹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고 그걸 21세기에 들어서 양국이 합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한미 간의 협력을 군사 동맹을 토대로 해서 튼튼하게 강화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인도 태평양이나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 주차해서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에너지 협력이라든지 개발 협력, 해양 안보 이런 부분에서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위상을 보이는 게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갈 거라 생각하고 그러한 협력 발전 방향을 통해서 예. 우리의 국익도 담보하고 위상도 확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려운 딜레마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 정부의 한중 외교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안정적 상호 신뢰 구축.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어제 중국 SNS죠. 웨이보의 인기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의 반응도 저희가 또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논평이 어떤지도 함께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 한중 관계가 조금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이제 전향적인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관영 선전 매체라든가 뭐 국영 언론 이런 데보다는 SNS 쪽에서 조금 목소리들이 더 이제 흥미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국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 유탄치는 이전 정부보다 좀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문제에서 냉정하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집권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자면 관계가 이전보다 나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최소한의 이 바닥 이것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전문가들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왕샤오링 중국 사회과학원의 부연구위원은 항구시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도록 국제 환경이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대통령은 양극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미래 세계 질서인 다극화 추세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매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소년공에서 대통령으로까지 올라간 이런 좀 휴먼 스토리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탄친이 이제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됐던 점, 그리고 변호사이자 시민 운동가로 살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기준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소식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경색됐던 관계가 조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의 한중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또 기대해봐도 될지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밝혀왔던 부분들 그리고 공약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외교 문제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각을 세워왔던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이제 역대 좀 최악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도 받았던 이 한중 관계를 이재명 정부는 좀 뭐 복구를 하겠다 이런 의지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좀 호재가 있었죠. 하나는 이미 나온 거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건데 작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이제 노비자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이게 좀 원했던 건데도 잘 들어주지 않던 걸 중국이 이제 한 거는 뭔가 좀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거다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오는 10월 말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제 새 정부가 또 중국 문제지만 단호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 부분들. 또 잠정 조치 수역에서 중국이 이제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또 다른 결에서 앞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한중 관계도 낙관론만을 펼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이죠.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큰 파장을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예. 장관이 지난달 말이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샹그릴라 대회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아 안보 대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중국 견제의 칼날을 굉장히 날이 세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한국을 갖다가 이제 미중 사이의 경쟁에 이제 끼워 넣어서 발언을 한 부분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산당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면 이렇게 안보적으로 긴장된 시기에 어떤 중국의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이제 한국이나 동맹국들이 국방 관련돼서 하는 결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중국 쪽에 기울지 말고 완전하게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쪽에 예. 붙어라. 이러한 강경한 발언을 한 거죠. 참 어떤 분야든 균형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균형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 한미 동맹 강화와 또 한중 관계 개선을 두고 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야 할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미중 사이의 포지셔닝,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전략적 균형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그냥 균형 외교해서 등거리 외교, 미중 사이에서 중간에 똑같이 서서 양측에 똑같은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거리가 분명하게 한국은 미국 쪽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전략적으로 등거리가 아니라 미국에 훨씬 더 가까워진 이러한 위 포지셔닝을 하고 그 위에서 새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국이 미국 쪽에 훨씬 더 가까워진 예. 선명한 그런 위치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담보하고 어떤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등거리 외교라든지 어떤 균형 외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중요성과 가치를 갖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 그런 나라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고요. 그 예. 위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전략적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한중 관계를 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는 나라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입니다. 미래 협력 강화로 상생지향.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단성되자마자 이시바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협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본과의
또 일본과 풀어야 할 과거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새 정부,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선 공약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다. 근데 이제 약간 미묘한 결은 있어요. 한일 관계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한미일의 틀 속에서, 한미일 공조의 틀 속에서 이제 일본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사회, 문화, 경제 이런 영역에서의 협력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언급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한일 간의 때로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또 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왔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요. 한미일 협력의 어떤 중요성 이런 공간은 좀 다른 궤에서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쪽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사히 신문이 일본 정부 내에서 경계와 낙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걸 아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균형과 실용으로 관계를 재설정해 나가겠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키워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두를 아우르는 외교 원칙도 있어야 하겠죠. 글로벌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안보 지휘 체계 확립, 전략 물자 공급망 안정. 키워드로 꼽아봤는데요. 민정훈 교수님, 이 국가를 아우르는 통상 외교 그리고 이 경제 정책 새롭게 설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만큼 어떤 경제 기술이 어떤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대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안보를 통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통상 보좌관이 직위가 신설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 안보, 경제 기술 패권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원칙이라고 한다면 관련 분야 원칙을 한다면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선도 국가의 위상을 확립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라든지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는 한미동맹 위에서 예. 주변 국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에서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협력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의 협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배터리, 의약품 분야에서 이런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경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네. 실질적 부분, 그러니까 첨단 기술 핵심 분야, 그리고 개발 협력,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해양 안보, 기후 위기 이러한 실질적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아세안 국가라든지 다른 중견국 약소국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이슈고 경제적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논의를 선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고 이와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어떤 존중받는 예. 선진국의 입장을 위치를 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외교, 경제 안보라는 것이 그냥 우리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국가도 연대할 수 있는 토대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예.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의 위상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주목받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내부에서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이 돌파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을 또 들어봤습니다. 외교, 경제에 이어 안보도
안보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새 정부 정책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입니다. 실리 중심 외교 강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최근에 이 소식을 자주 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실 우리에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올해가 또 한러 수교 3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교까지 맺었는데 러시아는 왜 우리나라와 이렇게 먼 나라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예. 미소 냉전의 그늘 때문이죠. 우리는 늘 미국의 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소련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의 어떤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점 때문에 우리랑은 늘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0년 9월에 한러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좀 본질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됐죠. 근데 우리는 사실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근본적인 이익과 관련해서는 별로 러시아에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 북한으로 가는 어떤 중간 기착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러시아는 우리한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경협, 투자 파트너, 그다음에 시베리아라든가 극동 개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 좀 안 됐죠. 한때는 이제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관통해가지고 예. 우리 한반도로 끌어오는 이런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도 구축이 되려 했지만 사실 북한이 이거를 좀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한러의 근본 이익 이런 부분이 좀 새롭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왔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부터는 우리가 약간 좀 더 멀어졌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입니다. 이 무역으로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도 재설정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첫날 러시아 전문가인 위성락 안보실장을 임명한 게 이제 좀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을 거고, 아마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도 안보실장에 취임을 하면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대사까지 했던 지역이니까 뭔가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전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은 한러 관계에 새로운 좀 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개입에 있어서 러시아가 제재했던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어요. 예. 러시아는 우리한테 꾸준히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는 모르겠지만, 미국을 통해서 돕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살상 무기, 그러니까 포탄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지원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가 자이반 타이반 어쨌든 그거를 하지 못했고,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종전 이후에 우리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과 인력이 러시아 지역의 전후 복구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 세대들도 우리 한류에 매료돼 있고, 예. 무슨 볶음면이라든가 이런 한류 음식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탐닉을 하고, 이런 한러 관계의 어떤 기본 토대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좀 새로운 정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러 간에 좀 앞으로 어떤 상생 구도가 또 나올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얘기하면서 또 북한 얘기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변수는 바로 북한이죠. 키워드는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 남북 간 연락 채널 같은 경우 2023년 4월 북한의 일방적인 차단 이후에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역시 남북 대화가 성사된 1971년 이후 지금 최장기간 단절됐는데요. 지난 기간 남북 관계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남과 북이 이제 그 분단, 아픔을 겪은 이후로 어떤 그 화해와 어떤 그 긴장의 그런 그 무드가 이제 그 굉장히 공존해 왔죠. 예. 그래서 어쨌든 21세기로 진입해 본다면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미 회담 추구, 협력을 추구하면서 어떤 한반도의 봄이 찾아오는 그러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대화가 2019년 하노이에서 결렬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북미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남북 관계도 이제 그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단절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등장한 그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그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만 집중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남북 교류라든지 남북 간의 소통, 어떤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단절돼 갔고 결국에는 완전히 남북 간의 어떤 그 대화나 교류가 단절되는 그런 아픈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렇게 경색되고 최악으로 최다른 남북 관계를 좀 복원을 해서 좀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장이 엄중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데 방점을 찍을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핵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비를 해서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전 정부와는 다른 분위기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연 그럼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지 주요 내용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반도 비핵화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다. 또 한반도 평화를 먼저 조성한 뒤에 남북 간의 이제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겠다. 뭐 평화를 우선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 예. 이런 부분을 밝히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접근이죠. 지금 남북 관계가 워낙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도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게 후순위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선거 기간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여야 후보, 뭐 그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 후보 누구랄 것도 없이 북핵 문제가 그만큼 지금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걸 수도 있고요. 남북 문제 자체를 지금 거론해봤자 득이 될 게 없다. 남북 관계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좀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어떤 전향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카드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방에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이제 대북 전단을 중단하는 거. 예. 특히 이제 민간 단체의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중단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전향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에 있는 국민들이 대북 전단이라든가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맞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괴성이 담긴 방송 이런 것들을 밤에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중단해서 이제 상호 중단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서로 상생의 어떤 그런 방향도 좀 모색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9.19 군사합의 부분에 대한 게 좀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남북 관계에선. 어쨌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로 이제 민감한 지역, 휴전선 인근에서 포사격을 좀 중단하고 평화를 좀 유지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게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정찰위성 발사 이런 것 때문에 북한도 사실 이건 뭐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파기를 했고
우리는 그걸 좀 지키는 입장에 있다가 결국 우리도 이제 지난해 결국 우리도 그러면 이걸 더 이상 지키는 게 의미가 없다 예. 해가지고 긴장이 이제 더욱 고조되는 상황으로 갔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다시 좀 남북 군사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군사긴장 완화 부분이 다른 것 없이 상황 변화 없이 9.19를 복원한다.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 어떤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출범을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설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 일도 같이 해나가야 그렇죠.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이 가운데 이 새 정부는 그럼 이 북핵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우리 한반도의 안보 정세 관리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예. 그것이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를 이용해서 김정은을 좀 설득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제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북핵을 동결해서 이제 비핵화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로의 역할도 크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담판을 통해서 빅딜을 통해 가지고 북한 핵을 비핵화하는 뭐 이런 부분을 좀 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그때보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김정은이 자신들의 핵 고도화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쉽게 이제 비핵화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예. 사실 한국 뭐 외교가나 또 전문가 그룹에서도 더 이상 이제 비핵화를 우리 외교의 어떤 기본 그 슬로건으로 내거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 단계적 비핵화 이런 부분을 내세운 거는 어떻게 해서든 이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김정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또 좀 치밀한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내세우면서 다가오고 있을 텐데요. 북한의 어떤 두국가론 또 대남 적대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넘어서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어떤 분야든 뭐 지금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남북 관계의 문제는 더욱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에게 주어진 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 이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남북 대화의 복원입니다. 예. 지금 뭐 대화가 중단된 지 정말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복원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김정은의 어떤 대남 적대 노선 때문에 지금 남북이 뭐 어떤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하고 대북 지원이 그동안에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어떤 키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산상봉이라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재개하기가 엄청 어려운 사안이 돼버렸어요. 김정은이 이미 남북이 적대 국가고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산상봉을 허용하게 되면 이게 남북이 한민족이다 뭐 이렇게 엉엉 울고 부모 형제가 만나서 우리가 한민족인 걸 확인하는 이런 자리인데 예. 과연 김정은이 이산가족 상봉을 물꼬를 터서 남북 대화로 가려는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온 이런 경로를 받아들일 거냐. 그게 좀 쉽지가 않죠. 이산상봉이 돼야만 사실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지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응하게 인도적인 조건으로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물꼬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 탄핵 사태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짧은 기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외교안보 진용을 짜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두 달 이제 예. 서둘러서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오는 이제 8.15 광복 80주년 기념사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이제 유화적 메시지를 내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위한 어떤 북한의 호응을 좀 촉구하는 부분들, 또 대북전단이라든가 대북학성기 방송 이런 상호 좀 도발적인 것,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자든가 이런 부분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좀 자극받을 수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이런 예.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소통이 참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지금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 양자 대화로 한국이 소외되는 소위 코리아 패싱 시나리오도 꾸준히 우려되고 있는 점이 있죠.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한미 협력 가능성을 또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예.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19년에 3번이나 조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상회담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 측의 거부를 바탕으로 해서 북미 간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혹은 제3자가 중재 역할을 해서 또 한국이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의 소통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이디어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실질적인 기여 부분. 그러니까 뭔가 북한의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떤 역할, 기술적으로 어떤 역할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과거에도 육자회담이라든지 남북미 회담에서 어떤 그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그 북미 간의 협상을 하는 비핵화의 아이디어는 다 한국 측이 제공을 했습니다. 한국 측이 제공을 했고 그 부분을 미국 측이 자기의 전략적이게 만든다면 채택을 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바뀌어진 북핵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미국 측이 제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장에 직접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거니까 예. 충분히 우리가 그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그 북미 어떤 비핵화 협상이 물꼬를 뜨게 되면 이제 서로 상호 그 주고받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응 조치를 주고받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면 그거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미국이 제공할 건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경제제를 해제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놓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한국은행 일본의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들어가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역할을,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이제 그 협상이 진행하면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한미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역할할 수 있는 부분에 공간을 만든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기여를 통해 가지고 북미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코리아 패싱 우려를 덜고 한반도 문제의 어떤 당사자나 한국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입장을 좀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실용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전략을 좀 세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실용 외교를 얘기 전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그걸 통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실용 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용이라는 것이 이제 프래그매틱하다, 뭐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추구하고 유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가치 외교에 치중을 했을 때는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논란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치 외교를 내세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데 그런 법회적 원칙을 내세우면서 민주주의 인권을 내세운다면, 그렇다면 중동에 있는 왕정들, 예. 어떤 권위주의 국가들과는 외교를 안 할 거냐? 그렇다면 그 국가들에게서는 어떠한 협력 원칙을 가지고 협력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경색될 수가 있고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국익이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국가에 갖고 있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방법 분야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보편적인 협력 원칙,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개방성, 그다음에 투명성, 연대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세 부분이 다 맞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맞는다면 그런 원칙을 내세워서 충분히 우리는 협상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예. 어떤 상호 또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것이 실용외교의 요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유연하고 탄력적인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키워드들을 저희가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그간 공백 상태였던 우리나라 정상 외교도 복원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 이제 외교 일정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언제부턴지 모르게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미국 대통령하고 언제 통화를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인데 그러니까요. 어젯밤에도 사실 늦게까지 이게 좀 시도가 됐는데 아마 조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는 거 아니냐, 그쪽이랑 통화를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 하나하나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외교 무대 대비는 이달 15일이죠. 캐나다에서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게 된다면 예. 주요 정상들하고 자연스럽게 첫 이제 데뷔 무대가 만들어질 거고요.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시간이 좀 촉박하기는 합니다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한미가 만나서 통상 외교 문제라든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그 시간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는 거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게 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예. 이 자리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뭐 한국이 항상 초청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여기서도 사실 각국 방위비 증액 이런 부분이 주요 의제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유예 조치 이게 다음 달 8일까지인가요? 그렇게 미뤄져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 좀 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을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은 최선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이제 미뤄지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좀 어정쩡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못하면 또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세 문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좀 뭔가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이번 하반기에 유엔 총회 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도 남아 있고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다수의 다자회의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뭐 양자 외교라든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자회의 무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상회의가 펼쳐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